5장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바의 특징 3가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바 상속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컴퓨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비트열로 표현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컴퓨터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들은 그 컴퓨터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컴퓨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객체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가격, 용도 등등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녀석들을 모두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모두 앞서 소개했던 컴퓨터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분화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그냥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가 역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객체가 데스크톱 컴퓨터이건 이 객체가 노트북 컴퓨터이건 기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컴퓨터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특징들로 인해서 어떤 녀석들은 데스크톱, 또 어떤 녀석들은 노트북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컴퓨터 클래스와 노트북 클래스 그리고 데스크톱 클래스 간의 관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컴퓨터 클래스는 비트열로 정의되어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며 또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는 세부적인 특징을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데스크톱 클래스와 노트북 클래스는 앞서 정의했던 컴퓨터 클래스의 모든 특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클래스를 정의할 것이고, 이 컴퓨터 클래스는 컴퓨터라고 하는 객체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다 정의하게 됩니다. 이 특징에는 필드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컴퓨터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데스크톱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가져야 되는 추가적인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추가적인 특징들로 인해서 데스크톱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데스크톱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필드 메소드는 추가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는 데스크톱 클래스와 또 다른, 우리는 노트북 클래스가 해당되겠지만 노트북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노트북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노트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클래스에서 정의한 모든 특징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여기에서 정의한 필드 메소드는 역시 마찬가지 다른 클래스와 구분할 수 있는 추가적인 특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데스크톱 클래스 또는 노트북 클래스는 컴퓨터 클래스의 특징들을 상속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위에 있는 컴퓨터 클래스와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클래스 간의 그 특징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컴퓨터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은 다소 넓은 의미의 특징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스크톱 클래스라든지 노트북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특징들을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클래스에 해당되어지는 객체들은 노트북 클래스의 객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컴퓨터 클래스의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클래스의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클래스의 특징들을 모두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데스크톱 클래스의 객체들은 모두 컴퓨터 클래스의 객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톱 클래스를 정의할 때 우리는 컴퓨터 클래스의 특징들을 물려받았고 데스크톱을 데스크톱과 다른 클래스와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넓은 의미라고 한 단어보다는 더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좁은 의미라는 뜻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클래스들 간의 상속 관계를 이야기할 때 추상적이다 또는 구체적이다 라고 한 용어를 쓸 때 그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를 표현할 때 화살표는 위쪽에 더 추상적인 개념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 클래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바에서 이야기하는 상속에 대한 것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또는 우리 영어 단어로는 inheritanc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이라고 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의 재산이나 특징들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타 비슷한 용어로는 계승, 세습, 물림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전적 의미건 또는 유효가 즉 비슷한 말이 이걸 떠나서 이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필드라든지 또는 기능에 해당되어진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던 필드라든지 또는 메소드들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한다. 요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바에서 이야기하는 상속도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아래쪽에 있는 자식 클래스입니다. 부모 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특징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특징들이 있죠. 이 특징들을 물려받으면서
그 다음 데스크톱이라는 클래스도 정의했고요. 그 다음 노트북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정의했습니다. 물려받았을 때 우리는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때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어지는 이 경우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어지는 클래스를 우리는 슈퍼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클래스로부터 그 특징을 물려받았고 추가적인 특징을 정의하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자식 클래스를 우리는 서브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마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요. 자바처럼 슈퍼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 또는 그 derived 클래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 즉 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슈퍼 클래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물려받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들, 조금 더 세세한 특징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서브 클래스 또는 derived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다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멤버들의 중복 선언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정의해 놓으면 그 추상적인 개념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더 구체적인 특징들만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각종 멤버들을 중복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기존에 정의해 두었던 클래스들을 재정의하지 않고 그냥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간 계층적 분류 및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 정의된 게 있다면 그리고 그 정의되어진 특징들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 특징들을 다시 정의할 필요 없이 이미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해 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클래스를 정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는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물려받으면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서로 구분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들을 정의했죠. 그걸 우리가 데스크톱 클래스 또는 노트북 클래스라고 각각 정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위쪽에 있는 즉 슈퍼 클래스들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요. 그 다음 서브 클래스 쪽은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들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화살표 방향이 슈퍼 클래스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상속을 선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슈퍼 클래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고 이 슈퍼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특징을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협의의 특징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특징들을 더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한다라고 정의했죠. 그런데 데스크톱 컴퓨터는 어떻게 하죠? 책상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이렇게 특징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특징들에서 서브 클래스는 구체적인 특징들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데스크톱 컴퓨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특징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의 객체들도 역시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속을 선언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기존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상속 관계를 선언해야 되고 상속은 확장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새로운 특징들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extends라고 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extends라고 한 키워드는 확장하다라고 한 영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extends라고 하는 이 키워드 뒤에 슈퍼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영어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서브 클래스, extends, 슈퍼 클래스라고 읽을 수 있고요. 이 뜻을 보면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를 확장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 상속 관계에 있는 서브 클래스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정의되어지는 것들은 추가적인 특징들입니다. 추가적인 특징들이고요.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특징들은 모두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된 특징들을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컴퓨터라고 한 클래스를 상속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데스크톱이라는 클래스, 노트북이라고 한 클래스를 각각 한번 실제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퍼블릭 클래스 컴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특징들, 즉 필드라든지 또는 메소드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정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노트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라는 클래스는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의된 필드와 메소드는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받았던 이 특징들에 추가해서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특징들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 때문에 이 노트북 클래스를, 노트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들을 우리는 노트북 클래스의 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 클래스는 컴퓨터라고 한 클래스를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즉 컴퓨터라고 한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트북 클래스의 객체들은 컴퓨터 클래스의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탈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 vehicle이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있고, 여기에는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메소드라든지 또는 생성자라든지 또는 필드들이 정의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car라고 하는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car라고 하는 서브 클래스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특징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r라고 하는 클래스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이곳에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bicy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bicycle이라는 클래스도 역시 vehicl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즉, vehicle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특징들은 bicycle 클래스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한 특징들입니다. 물론 이 특징들 때문에 우리는 car 클래스의 객체와 bicycle 클래스의 객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r 클래스의 특징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객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객체, 예를 들어서 이 객체를 우리는 bicycle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객체는 bicycle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ca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들을 이 객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객체를 car 클래스의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car 클래스는 vehicle 클래스로부터 그 특징들을 상속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vehicle 클래스의 객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관계에 따라서 이 객체는 vehicle 클래스의 객체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car 클래스의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관계에 따른 객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 클래스를 상속한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는 두 개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지금 세 개의 메소드와 두 개의 필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필드는 각각 X와 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X와 Y라고 하는 필드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위한 접근 지시어가 privat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 외부에서는 X, Y라고 하는 필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private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 자료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set, get, 그리고 get y라고 하는 세 개의 메소드는 각각 x, y라고 한 두 개의 필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x, y라고 하는 두 개의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et, get x, get y라고 하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왼쪽에 정의되어 있던 포인트는 XY 좌표입니다. XY 좌표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포인트는 색깔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드는 컬러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한 개의 필드와 set color, get color, set color point라고 하는
이 컬러를 이용하는 3개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컬러 포인트에는 좌표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즉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한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상속받고 추가적으로 컬러라고 하는 그 특징을 더 추가한 겁니다. 컬러, 새 컬러, 컬러 그리고 새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속받고 추가적으로 색깔 정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구별해야 될 건 좌표와 관련된 점의 좌표와 관련된 그 모든 관리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점의 색깔과 관련된 정보 점의 색깔과 관련된 관리는 모두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뭐 이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카라든지 바이시클, 그다음 비클, 또 컴퓨터 또는 노트북, 데스크톱. 여기 빠졌네요. 네, 여기 빠졌습니다. 네, 이런 상속 관계 있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그냥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는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main이라는 메소드 한 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볼게요. new라는 그 오퍼레이터를 사용했는데 그 전에 우리 c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는 뭔가요?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처럼 cp는 변수입니다.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가요? 네,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cp는 참조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조 값은 무엇을 위한 참조 값이죠? 바로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위한 참조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p라고 하는 변수를 선호했고요. 이제 실제로 이 cp라는 변수의 그 참조 값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장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앞서 우리가 컬러 포인트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성한 건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만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은 cp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걸 봅니다.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cp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컬러 포인트 객체를 위한 컬러 포인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cp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조값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생성했던 컬러 포인트 객체에 접근하겠지요. 그리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s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는 setColor, getColor, 그리고 setColorPoint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만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호출은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set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set이라는 메소드는 어디에?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겁니다.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특징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서브 클래스에 set이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하게 setColo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네요. setColor라는 메소드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네요. getX, getY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getX, getY라고 하는 메소드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메소드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컬러 포인트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인 포인트 클래스에 각각 getX, getY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getX, getY와 같은 특징들을, 메소드들을 슈퍼 클래스인 포인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getColor는 어디 있죠? getColor는 여기에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getColor는 추가적으로 정의되어진 특징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메소드뿐만 아니라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특징들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슈퍼 클래스로부터 각종 특징들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받은 그 특징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내 것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말입니다. getX와 getY 같은 경우에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속받은 특징들에게는 그냥 내 것처럼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진 특징들은 아무리 서브 클래스라고 할지라도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 X와 Y라고 하는 좌표를 저장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필드는 priv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ivate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 내부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비록 상속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직접 X에다가 뭘 넣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더라도 private로 되어 있는 것은 직접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겠죠. 상속 관계가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직접 정의한 것처럼 사용을 하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단 privacy로 선언되어진 것만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서 나왔는 것처럼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 중에 컬러 포인트에서 직접 정의한 것은 요 세 가지고요. 위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세 가지는 사실은 상속받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상속받은 것도 퍼블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관점에서 보면 요 6가지 메소드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상속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클래스는 어카운트 클래스입니다. 이 어카운트 클래스는 밸런스라고 하는 현재 잔액을 저장하고 있는 필드이고요. 각각 이 필드의 값을 우리가 사용할 3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 클래스는 뭐만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잔액 관리만 합니다. 그렇죠? 잔액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증가시키는 디포짓이라는 메소드, 잔액을 감소시키는 withdraw라고 하는 메소드, 그리고 현재 잔액을 알 수 있는 get balance라는 메소드와 같이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잔액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행 계좌는 사실은 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계좌가 누구의 계좌인지, 그리고 그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액이 누구의 잔액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잔액 관리와 더불어 사용자의 그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관리는 어디서 할 거냐? 물론 여기에 직접 해도 됩니다.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직접 해도 되지만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어카운트 클래스는 잔액 관리만 담당하도록 하고 잔액 관리에 추가해서 식별자, 즉 소유주의 식별자 관리는 커스터머 어카운트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커스터머 어카운트는 기능은 단순합니다. 계좌의 소유주 아이디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좌의 잔액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할 거냐면 바로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스터머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계좌의 잔액을 관리할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겁니다. 그래서 계좌의 잔액과 관련된 관리는 슈퍼 클래스인 어카운트에서 담당하고요.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커스터머 어카운트는 식별자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필드와 두 개의 set id, get id와 같은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나왔던 클래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어카운트고요. 여기에는 특징들이 밸런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고요. 디포짓 이라는 메소드, withdraw 메소드, 그리고 get balance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한 개의 필드와 세 개의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정의한 서브 클래스는 커스터머 어카운트입니다. 여기에 정의되어진 특징, 즉 추가적으로 정의되어진 특징은 id라는 필드와 set id, get id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id, set id, get id. 그렇죠?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생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객체가 상속받고 있는 슈퍼 클래스, 어카운트 객체도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이런 특징들이 추가로 되어서 그 객체가 바로 커스텀 어카운트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etI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C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커스텀 어카운트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이용해서 setID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setID는 어디죠? 여기죠. 자, 그 다음 diffused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보면 커스텀 어카운트에는 diffused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클래스가 어카운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클래스에는 diffused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상속받은 특징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getID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getBalance라고 하는 메소드는 어디에 있죠? 슈퍼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 때 이런 상속 관계를 이용하면 좋으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클래스에는 되도록이면 한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도록 정의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클래스는 뭘 지금 관리하고 있죠? 잔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밸런스라고 하는 필드라든지 디포짓 이하 갭 밸런스까지 메소드가 필요했죠. ID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ID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기능적으로 되도록이면 단순화시키고 분리를 시켜 놓고 필요하다면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상속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상속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중상속이 뭐냐면 슈퍼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바는 자바의 클래스는 슈퍼클래스는 무조건 딱 한 개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할 때 몇 단계까지 상속을 할 수 있느냐, 이 깊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상속의 깊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자바의 쓸게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한 개의 슈퍼 클래스가 같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바에서 클래스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무조건 슈퍼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슈퍼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경우 볼게요. 여러분 보면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도 그렇고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그렇고 이 두 클래스는 상속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반면에
커스텀 어카운트는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스텀 어카운트는 슈퍼 클래스가 있어요. 반면에 어카운트나 테스터 클래스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모든 클래스는 자바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상위 클래스,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를 모두 상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들 중에 유일하게 슈퍼 클래스가 없는 클래스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상위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커스터머 어카운트 클래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었죠.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었는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정했던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었습니다. 얘들도 전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최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이 녀석만 유일하게 슈퍼 클래스가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